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철학과 굴뚝청소부 유명론과 경험주의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론과 경험주의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 철학과 굴뚝청소부 강독 실황은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가족여행을 가게 되는 바람에 이제 정작 제가 혼자서 하는 이제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 이 강의 자체 업로드는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녹음을 시작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 이걸 한번 또 짚어봐야겠죠. 그래서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철학과 굴뚝청소부에서 이제 데카르트를 통해서 모든 시작점을, 스타트를 끊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주체 철학의 어떤 이 발생을 배웠고, 거기서 이성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게 이제 기존 중세의 신중심의 시대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같은 대륙의 합리론자, 이성주의 철학자였던 스피노자에 의해서 오히려 또 반박을 또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스피노자는 근데 그 주장 자체가 이제 이성주의 계열 안에 들어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성주의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본유관념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스피노자의 주장은 근데 오히려 또 너무나 이 근대 철학적이라는 개념보다는 탈근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스피노자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 있죠. 이것들은 잠깐 킵해 두시면 됩니다. 스피노자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오히려 현대 철학사에서 뭐 니체나 이제 후였던 뭐 들레즈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스피노자를 되살리기 때문에 이제 그때 우리는 스피노자를 다시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대 철학의 흐름에 있어서 이제 데카르트의 이제 그 진리의 문제나 주체의 문제, 그리고 어떤 윤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작 영국의 경험론자들에 의해서 반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도 굉장히 대립적으로 많이 암기했었을 겁니다. 사실 이제 뭐 한 줄 두 줄로만 외우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더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책에는 이 경험론자의 대표적은 로크, 버클리, 휴미거든요. 외우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로크, 버클리, 그리고 휴m,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버클리는 가볍게 다루고 있고 로크와 휴m을 좀 더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크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대체 이 경험론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왔을 리는 없을 테니 이 경험론이 어떤 계열에서 나타난 것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진경 선생님은 이 책에다가 유명론과 실제론의 이 논쟁을 먼저 꽤 그래도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약간 좀 제 스타일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이 책에 있는 순서 그대로 보면 전혀 이제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매우 지루하고 재미없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어차피 우리 중세의 주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중세의 주체는 신이었죠. 그러면 신에 대한 이제 신앙이 중심이었겠죠. 말 그대로 이제 이성의 시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과연 존재한다고 믿었을까라고 한다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신은 정말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즉, 신에 대한 개념의 단순히 언어적 개념이 아니라 신은 정말로 실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유하고 있는 신과 뭐 인간, 사랑, 진리, 이런 것들 어때요? 다 눈에 보이지 않죠. 신도 눈에 안 보이죠.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되게 총칭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이고, 진리는 또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다 보편적인 언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언어들이 사실상 뭐 의심 없이 그건 뭐 당연히 그래도 존재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거를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방금도 우리가 이제 살짝 의심하다 말았지만, 그러고 보니까 정의라는 게 진짜 있나? 어떤 면에서도 국가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국가가 감각적으로 국가가 딱 와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게 인간은 정말로 있는 건가?
심지어 신에 대한 건 더더욱 그렇죠. 신은 진짜로 있나? 본 적도 없는데, 감각되지도 않는데, 과연 우리가 신을 끊임없이 이 시대의 주체라고 하고,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주고, 살아가는 방식을 다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정말로 근데 신은 존재하는가? 어쩌면 이름뿐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물론 이것도 약간 이제 진화론적인 사유인데, 꼭 시대가 지날수록 인간이 더 똑똑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세 안에서 아마도 이런 억압이겠죠. 종교적인 어떤 억압이 사실상 이제 되려 이성에 대한 이제 이 도출, 이성에 대한 도약 가능성을 오히려 더 키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들 학자들 중에서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실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정확히 보면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냥 이름만 있는 거 아닐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를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명목론이라고 합니다. 혹은 유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름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실제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이 중세 때 이미 있었다라고 이진경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이제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는 누가 우세했는지는 시대의 흐름상 짐작할 수 있어요. 당시에 종교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를 믿고 그 종교적 권력의 이제 편을 들고 있었던 학자들이라면 당연히 실제론자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론이 다수였을 거고 절대 다수였을 거고 그리고 우위를 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론은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죠. 지금으로서 생각하면 아싸죠, 아싸. 그래서 유명론자분들은 굉장히 몸을 사려야 됐고 조심스러워야 됐고 그래서 이제 명맥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의 어쨌든 끊임없는 어떤 그 의심과 여러 가지 어떤 영구적인 고뇌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이제 좀 더 이런 오늘날 과학의 발전에 그래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영국의 이런 경험론적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경험론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여러분 이제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그러면 실제론과 유명론에 대한 어떤 나름의 논쟁의 계열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고대로 올라가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나름대로 어떤 좀 이 대비점을 좀 찾을 수는 있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데아의 세계를 되게 강조를 했는데 솔직히 이데아의 세계만큼 관념적인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고 감각되지도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철저한 실제론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데아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이데아가 실제로 원본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짝퉁이라고 봤거든요. 정작 우리가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는 가짜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는 궁극적인 어쨌든 그 원인, 그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라고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철저한 실제론이었더라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기 스승에 대한 이분법적인 어떤 이런 관념적인 실제론을 믿은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 물질들 있잖아요. 사물들. 그 사물 안에 형상으로서 존재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보편적인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보편이라는 것은 우리 사물 내에 깃들여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유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그 스승의 그 나름 어떤 면에서 좀 극단적일 수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제 그런 흐름이 자 플라톤의 나중에 이제 이 고대 철학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은 묻힙니다. 일단은 묻혀요. 그래서 플라톤의 명성이 살아남아서 중세 신학 때 이 중세의 기독교가 힘을 잡았을 때 아우구스티누스죠. 보통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중세의 어떤 신학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플라톤의 철학을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흐름에다가 접목을 시켜놓죠. 그래서 저 이데아라는 완전한 세계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죄짓기 이전의 세계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신이 깃들어 있는 어떤 그런 세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이데아를 이제 중세 신학에서는 그런 어떤 완전한 이상형적인 위치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마 그게 실제로 당시에 포교하기에도 훨씬 더 유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중세 초기에는 사실 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극소수의 종교를 갑자기 로마가 국교화시키면서 급격히 퍼뜨린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믿겨지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당시 더 그 유명했던 그리스 철학이죠. 헬라 철학의 대가였던 그래도 플라톤의 철학은 다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런 이데아론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을까, 접목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나중에 이제 중세 후기가 되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번역되기 시작됐고요. 왜냐하면 르네상스의 흐름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가지 책들이 서로 읽혀지고 번역되면서 어쨌든 이제 그의 철학이 스승이었던 플라톤과는 꽤 대비되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마침 이제 이성의 어떤 흐름, 이성적인 어떤 욕구를 더 추구했었던 그 시대의 학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이 어필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학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해의 영역으로 나름대로 신학을 설명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중세 이제 후기가 되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나름대로 그 철학의 방법을 또 차용을 해서 이제 그의 신학의 설명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중세 철학은 실제로 이제 신학의 신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학을 설명하기 위한 어쨌든 도구로서 철학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보통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있나요? 네. 뭐 당연히 역사에서는요. 그래서 뭐 이런 이걸 보편 논쟁이라고 해요. 과연 보편은 그러면 존재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누가 이겼겠어요? 그 시대에서는 당연히 실제론자들이 이겼겠죠. 왜냐하면 종교가 여전히 힘이 셌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억압되고 은폐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명론적인 주장 자체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토마스 아퀴나스조차도 그래서 그 유명론의 일부를 좀 받아들여서 중용적인 실제론이라고 했거든요. 중용적이다. 실제론자긴 하지만 그래도 중용적으로 뭔가 유명론적인 흐름도 받아들였어요. 또 유명론자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컴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오컴은 유명론의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아퀴나스 개념은 조금 다르고 넘어가죠. 그래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자,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5가지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의 동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운동자라고 해서 부동의 동자, 움직이지 않는 운동자, 그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 예컨대 여러분이 존재하려면 여러분의 부모가 있고 그 위에 또 부모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린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운동하고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있잖아요. 개체들은 누군가에 의해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죠. 결국 우리는 그걸 계속 타고 올라가면 그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한하게 계속 올라가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의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누군가는 자기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원인이 필요한데 바로 그 최초의 원인을 신으로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나름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뭐 여러분 이렇게 또 피식 웃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말 그대로 지금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는 어디서 태어났지? 이렇게 얘기할 때 실제로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지라고 해도 그 부모님은 누가 낳으셨지라고 했을 때 그 궁금증을 계속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 끝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소급을 막기 위해서 부동의 동자 개념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면 그 부동의 동자가 있다라면 이제 그게 신이었고 그게 창조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주가 내린 은총의 빛, 즉 신의 빛이 인간의 이성을 완성한다고 말하면서 이성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는 신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오면 이성은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해집니다.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는 동일하다.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진리가 중요해지고 이 신의 진리를 이성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철학자들의 과업이 되죠. 그래서 이제 믿기 위해서는 이해해라 라는 슬로건이 나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돼서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온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일단 믿어라 이거였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기 위해선 이해하라 라고 하는 거죠. 철학은 이런 과업에 봉사할 임무로서 신학의 신여 임무를 공식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핵심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핵심이죠.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으로 자연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진료라고 하면 진료는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 탁자 예를 들어보면 재료입니다. 재료. 우리가 지금 이제 나무 탁자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죠. 그게 재료예요. 근데 문제는 재료만 갖고는 우린 나무를 만들 수가 없죠. 나무 탁자라는 설계도 형상이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형상이 없으면 재료만 갖고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료와 형상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료와 형상이 결합할 때 사물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아퀴나스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재료 그리고 신이 만들어준 구조, 형상 같은 것들이 모든 개체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유명론과 실제론에 대해 이른바 중용적 실제론이라는 입장에 서는 것도 결국은 이와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일단 보편적인 것은 형상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건 형상으로서 개별 내부에 존재한다. 이 탁자, 저 탁자 모두에 공통된 형상이 포함되어 있듯이 말이죠. 보편적인 것은 형상으로서 개별 내부에 각기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례로 나온 게 뭐 소크라테스에게도 인간이라는 형상이 있고요. 강의하는 지금 이진경 선생님에게도 인간이라는 형상이 있고 지금 그것을 또 복제하고 있는 저조차도 인간이라는 형상이 있듯이 말이죠. 개별적인 모든 사물 내에 보편자의 그림과 형상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자가 형상이라는 형태로 개별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일단 정의를 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서 정리를 끝내지 않고요. 구별을 좀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보편적인 것이 형상으로서 개별 내부에 존재한다고 해놓고 정작 추상 개념이죠. 추상 개념. 구체적인 거 말고 예를 들어 여러분 인간다움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인간다움이라는 개념은 여러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속성을 추출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별적인 사람들보다 먼저 존재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보편은 개별 뒤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추상성이라는 건 결국은 개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편자가 아까 형상이라는 형태로 개별 내부에 존재한다며 라고 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근데 추상적 개념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 추상적인 인간다움이라는 개념이라는 건 일단 인간이라는 개체들이 있어야 그래서 그 개별 뒤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추상적인 것만큼은 개별 뒤에 보편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웃긴 거 예외가 또 있어요. 신이죠. 신이 갖고 있는 관념, 즉 이데아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인간의 모습에 대해 관념을 신이 갖고 있지 않으면 인간을 또 창조할 수 없는 것처럼 신이 갖는 관념은 모든 개별적인 사물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함으로써 신이 갖는 보편관념을 또 개별보다 먼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국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 가지의 가능성을 다 얘기한 겁니다. 다만 모순은 아니죠. 왜냐하면 종류를 구분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형상으로서의 보편은 개별 속에 존재한다라고 일단은 가장 큰 틀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근데 추상적 개념에서는 보편이 개별 뒤에 존재한다.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였죠? 보편이 개별 속에 존재한다 했더라면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보편은 개별 뒤에 우리가 정리하는 거니까 더 뒤에 존재한다고. 근데 신의 관념으로서의 보편은 개별보다 먼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함으로써 세 가지 가능성을 다 이야기하는 셈이죠. 자, 그러나 윌리엄 오컴이라는 당시의 유명론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비판하면서 보편 개념은 기호일 뿐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호에 상응하는 실제는 없다. 사물에 앞서가는 보편자는 신의 정신 속에도 없다. 그래서 추상적인 언제, 어디 같은 것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체적 장소와 구체적인 시간만이 존재하는 거지 언제라는 것, 어디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추상적이죠. 이런 건 실제하지 않는다. 그저 이름뿐인 거죠. 관련된 사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난 관계라는 추상적 존재라는 것도 없고 1, 2, 3 같은 숫자들은 실제하지만 일반적인 숫자라는 것은 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보편 개념은 이름뿐이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오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오컴조차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만큼은 불안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 신학적인 교의 자체가 붕괴될 것임을 우려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작 거기서만큼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그 유명론적 주장을 이성이 작용하는 영역에만 한정시켜 버림으로써 결국은 어느 정도 논쟁을 좀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달리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 종교는 믿음의 영역이니까 믿음은 불합리한 것이고 믿음의 영역인 신학에는 앞서와 같은 이성의 논리가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유명론적인 주장도 철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의 영역, 이성이 작용하는 영역에서만 유명론을 주장할 뿐, 역시 그 종교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니까 좀 별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하튼 오컴에 의하면 모든 지식은 결국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개별적인 대상을 경험하는 데서 말이죠. 신에 대한 경험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신에 대한 고유한 지식 역시 불가능하며 따라서 믿음은 불합리하다. 믿음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불합리한 영역에서 믿음의 어떤 개념으로 따로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이성으로 고민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오컴은 종교 영역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오컴은 결국은 신학을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떼어냄으로써 철학과 신학에 대한 어쨌든 그 분야를 분리시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는 신학적 원리에 따라 철학을 통해 신의 섭리를 이해시켜야 한다는 스콜라 철학을 해체시키고 철학과 신학을 분할하려고 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유명론과 경험주의가 어떻게 파생되었는지를 실제론과의 어떤 대립 속에서 등장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무시할 만한 흐름은 아니었겠죠. 토마스 아퀴나스도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려고 했다라는 점은 당시 시대가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믿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 이성의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의 욕구가 조금씩 삐져나오고 있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명론은 중세 전체를 지배한 실제론에 대한 반대로서 제기되었던 것이고요. 이데아가 유사한 보편자가 세계를 만들어내고 움직인다는 사고에 대한 반대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데아와 같은 관념으로 세계를 설명하라는 관념론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무래도 경험론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개별적 사물, 현실에 대한 지식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로 정확하게 관찰하고 경험하는 걸 강조하는 건 당연히 그들에게는 당연한 귀결이에요. 개별 사실들을 강조하고 그것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인식하자는 견해가 생겨나게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영국의 경험론을 이제 다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짧게 정리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무려 20분이나 걸렸네요. 자, 벌써 지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저도 날씨는 더워지고 이렇게 혼자 말하고 있는데 또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자, 로크 편 가시죠. 로크, 유명론과 근대 철학. 자, 로크의 철학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집안이 있는데 로크 역시도 어쨌든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을 이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신에게서 독립한 주체, 그래서 존재, 인식, 가치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던 근대적 주체가 로크 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집안이 됩니다. 진리라는 인식의 목표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것을 다 어긋나고 벗어나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로크는 그래도 데카르트의 흐름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와 영국의 경험론자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대립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방법론의 차이인 거거든요.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륙의 합리론자들은 이성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은 거고,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철저하게 인간의 경험을 믿은 거죠. 후천적인 어떤 이 경험과 감각을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고 근대적 주체를 설정하고,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 또 과학주의, 과학에 대한 또 신뢰가 있었다라는 점은요, 데카르트나 영국의 경험론자나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거를 오해하셔가지고 영국의 경험론은 굉장히 경험은 주관적이니까 믿을 수 없는 거고 결국은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고 뭔가 비이성적이고 주관적이야,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억측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오늘 결론까지 흉까지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도 알 수 없는 어떤 상대주의나 회의주의 어떤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흉조차도 영국의 경험론자로서 철저하게 과학적인 진리, 과학적인
정말 의심을 아무리 해도 확실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철저한 노력 속에서 오히려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경험론을 여러분이 보자마자 경험이니까 주관이고 주관이니까 불안정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알겠죠? 같은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과학혁명의 획기적인 효과 속에서 로크 역시도 사유할 수 있었고요. 로크는 과학 발전을 가로막는 허구적 원리나 개념, 사고 등을 제거하는 청소부로서의 역할을 자임합니다. 이런 관점에선 그에게는 경험과 관찰만이 과학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보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법론의 차이인 거예요. 경험과 관찰이야말로 과학에 이르는 왕도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흔히 경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학주의의 흐름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데카르트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데카르트는 본유관념, 이성을 강조했죠. 이성의 내재해 있는 본유관념과 그것에 의거한 수학적인 거죠. 연역적인 사고방식. 연역적 지식이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한다라고 생각한 게 데카르트라면, 로크는 경험이나 관찰에 의하지 않는 지식이나 개념, 예컨대 신학적 우주론은 오히려 올바른 관찰에 입각한 과학적 지식의 발전에 방해만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실제론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그래서 로크는 엄연히 기존에 있었던 유명론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독립적인 인식 주체를 추구로 삼아 신학적 사고에서 벗어났고 과학이란 이름의 진리를 목표로 삼아 추구하고 있는 근대적 철학이라는 것은 물론 데카르트와 같다. 또 그런 점에서는 또 중세 유명론자랑은 또 다르다. 중세 유명론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본유관념 없는 진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그러면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이었던 본유관념을 벗어나서 이제 경험을 통한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설정이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본유관념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산수 같은 수학 같은 게 가장 대표적으로 엄밀한 지식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결코 우리가 선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후천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에서 배운 거다. 우리의 지식은 모두가 다 경험의 산물이고 설령 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백지일 뿐이다. 이걸 타블로 라사라고 하거든요. 철저하게 이것은 그냥 백지 상태다. 우리는 백지 상태로 태어날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부모와 사회적 환경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백지를 채워나가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궁금증도 있지만 각자의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논쟁에 어쩌보면 원류들을 보고 있는 거죠. 데카르트는 있다. 타고나는 게 있다. 로크는 없다.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걸 새로 배워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 로크를 배울 때 몇 가지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라면 사실 이 부분만큼은 좀 판서가 있으면 더 좋기는 해요. 이렇게 귀로만 듣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자, 일단 관념에 대해서, 보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로크는 아까처럼 보편 개념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관념이라고 할 때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이라고 구분을 시킵니다. 단순관념은 뭐냐면요. 우리가 노란 금속을 보면 금이라고 판단하거나 노랗다라고 직접적으로 판단하죠. 그죠? 그게 단순관념이에요. 근데 복합관념은 우리의 사고가 이 단순관념들을 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라는 단순관념과 산이라는 단순관념을 결합하면 우리는 황금산이라는 관념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냥 보고 저건 금이야, 저건 산이야. 근데 저게 그러면 금으로 된 산이니까 황금산이네 라고 하면 이게 복합관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관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물에 의한 1차적 자극이에요. 내가 뭘 보자마자 시각적 자극을 받고 인식하는 것, 청각적 자극을 받고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사물이 우리를 자극하는 거죠. 사물에 의한 자극으로 결국 이게 경험이겠죠.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게 단순관념이고,
복합관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관념이 모이고 모여서 그것을 우리가 뭔가 종합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합관념은 아무래도 뭔가 좀 깨닫는 능력이에요. 오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보세요. 신이나 인간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처음에 어떤 그 한 사람을 보자마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인간에 대한 복합관념에 대한 개념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걸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많은 구체적 경험들, 단순관념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거고, 로크식으로 얘기하면,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물에 의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어쨌든 어떤 지식을 쌓아간다. 근데 문제는 복합관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오성, 깨닫는 능력을 필요로 하니까 결국 걔는 그 자체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 또 단지 명목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다시피 로크는 데카르트에게서 본유관념과 이성 진리의 개념, 보편 개념에 대해 유명론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고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로크의 딜레마가 있어요. 로크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첫 번째 이제 실체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은 대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고 얘기했죠. 로크가 환각이나 착각에 의한 경험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나를 자극하는 요인이 있어야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관념적으로 상상한 걸 경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가 뭔가 사물에 의해서 지각돼야 돼요. 그래서 감각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나를 자극하는 요인이 있어야만 해요. 내가 묻던 사물을 보고 빨갛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나를 그렇게 빨갛다고 생각하는 그 뭔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태양이 무슨 색인지 설령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요. 대개는 정확하게 우리가 태양이 무슨 색인지 잘 헷갈리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노란색이나 뭐 주홍색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뭐 하얀색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태양을 인식하는 것 자체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경험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어때요? 태양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 있나요? 네, 태양 자체는 지금 우리의 시각적 감각으로 충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태양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죠. 자, 그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을 로크는 나누고 있다고 했잖아요. 빨갛다, 노랗다 같은 단순관념을 야기하는 것을 로크는 물질적인 실체라고 둡니다. 그죠? 단순관념을 야기시키는 게 뭐예요? 물질적 실체다. 그러니까 물질적 실체가 있어야 우리를 분명히 자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질적 실체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해서 단순관념이 생기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실체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든 불변일 겁니다. 실체 자체는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경험은 환원되지 않는 거고 우리의 감각적 경험 외부에 있다. 다른 한편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을 보면 언제나 우리는 태양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는 태양이라고 생각했다가 오늘은 빵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일은 그게 공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잖아요. 결국은 인식의 불변적 주체를 로크는 또 하나의 실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신적 실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질적 실체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물질적 실체를 늘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실체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예. 이 흐름을 따라보시다 보면 납득이 되는데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영국의 경험론자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해도 우리의 경험을 자극하는 물질적 실체만큼은 있어야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경험을 오롯이 똑같이 제대로 경험을 사유하려면 어쨌든 나의 정신적 실체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어제는 이랬다가 그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불변성을 막아야겠죠. 그 가변성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불변적 주체인 어쨌든 정신적 실체를 전제한다. 결국 로크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개의 실체를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여기까지 와버리면 로크가 경험론자인 로크가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개의 실체를 받아들였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실체 개념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데카르트도 두 개의 실체를 얘기했다고. 심신이원론이었죠. 데카르트도 정신과 육체,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을 주장했었거든요. 결국 로크도 실체를 얘기한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크는 자기가 비판하고 있는 데카르트의 주장으로 되돌아왔고 실체는 결국은 보편 개념이 아닐까. 그죠? 실체라는 것은 로크가 그렇게 싫어했던 보편적 개념이고
그럼 오직 이름뿐이라고 했던 유명론에서 시작해서 실체가 없어서는 안 된다며 두 개의 실체가 있다라는 반유명론적인 주장으로 되돌아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실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로크가 자기 함정에 빠졌다라면, 두 번째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자, 제1성질과 제2성질을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제1성질 같은 경우에는 물체 자체에 속한 성질을 얘기하고, 제2성질은 주체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성질을 제2성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날씨도 덥기도 하지만 바람이 또 심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춥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덥고 추움에 대한 온도에 대한 감각이죠. 온도에 대한 이런 느낌과 감각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완벽하게 뭔가 통일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씨나 방의 온도를 느끼는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성질이 있는데, 말 그대로 주체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성질을 로크는 제2성질이라고 보고요. 약간 부수적인 성질이라는 뜻일 거예요. 제2성질이라면 우리 주체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느껴야만 하는 성질이 있죠. 물체 자체에 속하는 성질이라고 해서 그것을 제1성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저 태양 자체는 어쨌든 하나야만 하잖아요. 지금 태양은 분명히 하나고 태양은 또 존재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성질을 제1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2성질은 되게 부수적인 것들, 우리 인간의 감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 근데 제1성질은 바뀔 수 없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제1성질을 나누고 나면 이것 결국은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본유관념이랑 뭐가 다르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사물이 갖는 일종의 본유성질 아니냐. 물론 우리가 관념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그런 실체가 갖는 그런 또 본유관념과는 좀 다르지만 결국은 물질 안에서 본유적인 것을 찾은 거잖아요. 물질에 있어서 제1성질이 있고 제2성질이 있다. 그래서 제2성질은 충분히 우리가 감각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우리는 확실한 지식을 알 수 없게 되니까 분명히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제1성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로크는 해명하면서 자기 이론을 펼쳐 나간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데카르트 편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네가 얘기하고 있는 물질의 제1성질이 사실상 본유성질 아니냐. 결국은 로크는 진리가 가능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는 결국 타고난 성질을 사물들에게 돌려주게 되고, 근데 이 타고난 성질이라는 게 본유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1성질이라는 본유성질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역시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크는 경험주의자로서 표면적으로는 근대 철학과 과학주의를 데카르트와 다를 바 없이 좋아했습니다. 인정했고요. 알겠죠? 다만 유명론자로서 어느 정도 데카르트의 주장들을 이제 어떤 본유 성질적인 측면들을 비판해 왔던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실체에 있어서 결국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개의 실체를 구분하는 즉시 결국은 데카르트와 다를 바 없는 실체 개념에 빠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제1성질을 인정하는 즉시 결과적으로 또 역시 본인이 비판하고자 했던 본유관념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한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크의 문제를 그 후의 철학자인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유명론에서 관념론으로 흘러가면서 나름대로는 본인이 이 봉착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 자,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주교였어요. 주교. 주교가 뭐예요? 종교인이죠, 종교인. 그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체 개념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아까 로크의 실체 개념이 뭐였죠? 물질과 정신의 실체를 따로 구분한 거였죠. 그랬을 때 버클리는 그런 물질과 정신이라는 실체는 예외적으로 실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물질 자체는 지워버리는 어떤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1성질에 관한 비판이죠. 버클리는 제1성질만 유독 물질 그 자체에 속하는 객관적 성질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보기엔 경험되지 않는 성질이란 알 수 없는 성질이고
알 수 없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버클리가 주장함으로써 결국은 극단적으로 버클리는요, 물질적 실체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버클리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요,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각된 것뿐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버클리는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각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감각적으로 지각된 것 아니면 그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왜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가? 사실 로크가 빠진 그 함정에서 건져내기 위해 했던 거겠죠. 로크처럼 경험을 중시하고 감각을 중시하는데 로크의 경험론을 끝까지 밀어버렸을 때 결국은 우리는 물질적 실체를 인정해야 되고 제일 성질을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클리는 과감하게 그럼 물질을 지워버리자. 오직 우리가 경험하고 감각하는 것만이 실제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고 무식할 정도의 주장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클리는 주교였기 때문에 어차피 종교인이어서 과학주의에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엄밀성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버클리도 한계가 있죠. 아니 근데 정말로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뿐이라면 지금 지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럼 지금 내가 나의 아이들을 지각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뭐야? 지금 아이들이 내 눈앞에 없어. 지각이 안 되죠. 그러면 지각되지 않는 이 순간에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네. 그죠? 당신이 부인을 보고 있지 않다라면 부인은 그러면 죽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상 이제 논리적인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버클리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지각해주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신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지각만으로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각에 대한 부분을 신의 지각으로 다시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지각만이 아니어도 말 그대로 이 세계는 유지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신의 도움을 다시 받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언제든 그 무엇이든 간에 신의 지각이라는 그 핑계를 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상 속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신화들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다 존재할 수 있는 현실과 가상에 대한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게 다 존재한다 이게 돼버리면 정작 유명론의 흐름과 달리 실제론의 흐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각해주면 존재하는 거다 이게 되는 거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버클리는 물질이라는 실체를 제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논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정신적 실체는 남아있잖아요. 로크는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 두 개를 인정했을 때 버클리는 이제 물질적 실체는 없앴지만 버클리 역시도 정신적 실체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죠, 우리. 정신, 지각하는 정신이 없으면 어쨌든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지각하는 주체인 어쨌든 정신적 실체는 필요하다라고 버클리조차도 결국은 유보조항을 만들어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남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이 영국의 경험론의 흐름은 원래 철저한 과학주의를 표명하려고 했는데 버클리 주장까지 와버리면 사실상 일종의 관념론으로 전락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오직 내가 감각하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함으로써 물질적인 어떤 이제 실체성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자, 이제 휴미입니다. 휴. 근대 철학의 극한으로 가보죠. 자,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물질적 실체와 정신적 실체라는 두 개의 실체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아까 로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실체 개념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버클리는 물질적 실체를 무리하게 없앴지만 역시 정신적 실체만큼은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휴문, 근대 철학자인 휴문요. 근대 철학의 이제 그 위기에 봉착하게 만든 휴문, 정신적 실체마저도 해체해버립니다. 뭐 그게 수순인 것 같아요. 흐름상. 근데 문제는 정신적 실체를 해체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도 경험주의 전통에서 시작을 했고 그 누구보다 과학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가 이제 마치 데카르트처럼 철저하게 그래도 이 과학에 대한 엄밀성을 위해서 의심을 하고 논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의 과학적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이것은 과학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한 말이 되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켜야만 합니다. 그게 법칙이죠. 법칙이 없는 과학은 없거든요. 근데 그 과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인과론을 휴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휴먼 인과론도 사실상 하나의 우연 아니냐. 그러니까 휴먼의 표현대로 빌면요. 연속된이라는 뜻이죠. 연접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붙어있는 두 현상의 관계에 대한 습관적 판단이 인과관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의심을 하고 비판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당시 과학자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뉴턴 같은 사람들. 충분히 인과관계에 대한 개념들을 믿고 있었을 텐데 휴먼 철학자이기도 했으니까 과학 연구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그렇게 쉽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사실 주장한 셈인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연접된 여러 두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어떤 법칙이라고 믿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너무 엄격하게 의심하고 잣대를 들이미는 바람에 정작 과학의 척추를 부러뜨렸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과학의 중주신경을 끊어버렸고 과학의 척추를 끊어버린 휴메의 이 너무 단호한 시도는 본인 스스로 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법칙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애초의 뜻과 애초에 의도하는 반대로 과학의 불가능성을 주장했고 진리의 불가능성을 주장한 셈입니다. 자, 아까 버클리 같은 경우엔 최소한의 정신적 주체는 좀 남아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휴먼 이런 예외조차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써 휴먼 사물을 보고 생긴 것은 인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인상의 기억이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게 관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인상과 관념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꼭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물을 봤어요. 사물을 보자마자 그 사물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인식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인상이에요. 인상. 감각적인 거죠. 근데 그 인상의 그 기억이나 결합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는 관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단계적이죠. 인상이 먼저 있고 우리는 그 인상을 통해서 관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지금 앞에 없지만 예전에 본 사과를 떠올리거나 사과밭이라는 말을 만든다면 그거는 관념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이거네요. 선천적인 장님은 사과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과에 대한 인상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분들은 인상이 없어요. 사과에 대한 인상이 없는 만큼 사과를 오롯이 그 관념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은 시각장애인 분들은 인상은 이제 더 이상 갖지 못하겠죠. 앞이 안 보이니까 사과의 인상은 갖지 못해도 예전에 겪었던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통해서 관념화할 수 있죠. 그래서 인상은 직접적인 거고 관념은 한번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본질적 차이는 아니다라고 흉도 얘기를 합니다. 그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강도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주장은 진짜 이거예요. 흉은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는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우리가 말하는 이 정신이 사실상 바로 이 인상과 관념의 결합체, 다발덩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단한 주장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라는 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은 좀 있죠. 그러게 지금 사유하고 있는 이 정신적인 것은 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는 뭐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유한다. 또 우리의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흉 같은 경우에는 이거조차도 인상의 어쨌든 종합체인 관념 그리고 이것들의 거대한 다발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슬픈 감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서움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동그란 컵에 대한 관념이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그리고 그것들이 묶여있는 것들의 집합으로밖에 정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조차도
철저하게 경험화되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체는 없고 그저 우리 꽃다발 할 때 그 다발입니다. 그러니까 인상과 관념의 다발만이 있는 거다. 그래서 나, 주체, 자아, 정신으로 불리던 것에 대해 인상과 관념의 묶음이고 지각의 다발일 뿐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이건 이제 완전히 경험으로 분명히 해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 실체도 없고 정신적 실체도 없어지는 바로 이 상황까지 휴문 밀어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정작 우리는 그러면 애매해지는 거죠. 그럼 나란 존재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맞거든요. 그럼 나란 존재도 딱히 의미가 없죠. 수많은 어떤 이 경험체의 집합체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휴먼 정신이나 주체라는 범주를 해체하게 되고 데카르트는 물론이고 로크나 버클리도 최소한 자명하다고 여겼던 근대 철학의 그 출발점이었던 정신과 주체를 해체시켰다는 점에서 어쨌든 충격적인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근대적인 문제 설정 속에서 유명론을 끝까지 밀고 나간 결과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었던 주체라는 범주까지 해체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근대 철학의 근대 철학이라는 중세를 벗어나서 나고자 하는 어쨌든 이제 멋지게 힘차게 출발했던 근대 철학이라는 거대한 함선이 이제는 전복되고 무너지는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확실한 어떤 그 진리와 그 지식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주체 철학을 시작했던 근대 철학인데 휴메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극단적 회의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완전하고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어떤 지식을 찾겠다고 했던 이 과학주의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과학이 갖고 있는 인과론에 대한 해체로 다가오게 되고, 그나마 믿었던 우리의 정신적 실체와 주체라는 것조차도 인상과 관념의 다발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믿을 수 있겠냐는 거리죠. 믿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휴움조차도 되게 혼란스러워 했대요. 저도 휴움의 책을 읽어본 적은 없는데, 여기에서도 휴움조차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솔직히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낭패라는 식으로 본인도 얘기를 하면서 책을 마무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휴문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휴미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본인이 좀 새롭게 사유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휴맥의 인과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습관에 불과한 거였죠. 그러니까 인상이나 관념을 결합시켜 어떤 지식을 형성하는데 결국 이 지식이라는 것은 휴맥에는 인과 법칙이 아니잖아요. 인과론을 안 믿었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생기면 결국은 이런 결과라는 현상이 생길 거야라는 그 믿음이죠. 믿음. 법칙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현재의 인상과 관련이 있는 혹은 그것들로 결합되어 있으며 그것들로 연합되어 있는 생생한 원리,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힘을 가지며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어쨌든 실제적인 효과를 갖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칙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에게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휴미 관심이 있었던 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허구와 그래서 다르다. 왜냐하면 느낌이 다르고 파악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믿음과 허구는 같은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어쨌든 믿음에 좀 더 무게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의 개념, 그것이 갖는 영향력의 문제이자 효과의 문제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결국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 인과론에 대한 한계를 법칙에 대한 어떤 이 실패를 믿음과 효과에 대한 개념으로 휴문 좀 어느 정도 바꾸려고 했고, 또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낭패였겠지만 좀 더 휴미 자신있게 밀어붙였다라면 사실 이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은 또 나름 20세기 이후의 철학에서는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결국은 이제 납득시키거나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한 휴메의 견해는 그것을 다루는 극히 새로운 사고방법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지식이 그걸 믿는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갖는가를 질문하는 거다. 이 지식이 그걸 믿는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갖는가. 그쵸? 휴미 보기엔 이제 진리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보다는 효과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유 자체는 여러분 또 한번 킵해두세요. 그러니까 휴무 자체는 그냥 실패한 인간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 휴미 고민했던 이 효과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오늘날 현대사상은
오히려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되게 당당하게 선언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진리가 없는 시대에 효과의 개념을 이제 이해하고 고민해 보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예. 진리가 없다고 인정한 상태에서 믿음과 효과에 대한 부분까지 거부해 버리면 이 시대는 거대한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휴미 고민했던 이 믿음과 효과에 대한 개념은 우리도 머릿속에 잠깐 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는 근대 철학의 한계까지 이제 살펴보는 단계가 들어섰고요. 일단은 휴미 결국은 도달한 이 문제, 뭐 이제 믿음으로 계속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대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철저한 주체 철학이자 어떻게 하면 이성의 흐름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근대 철학의 흐름인 만큼 결국은 다음 편 칸트에서 과연 칸트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또 다음 방송 올라오기 전까지 여러분들도 이 칸트 편을 한 번 정도는 맛에 2번 정도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래서 또 철학과 굴뚝 청소부에서 또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칸트가 어떻게 해서 위기에 빠진 근대 철학을 다시 되살리는지, 또 칸트 나름의 기발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내용이 그렇게 흥미롭거나 재미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하고 있는 저조차도 아까 특히 앞부분 유명론과 이 실제론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약간 따분하고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수업은 특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만 데카르트의 철저한 주체 철학이 영국의 경험론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반박이 되었고, 근데 문제는 그 경험론을 끝까지 밀어붙이다 보니까 어떤 한계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부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